안녕하세요. 도경구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변수가 무엇이며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 활용하는지 또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 배운 식은 계산하여 그 결과를 내주고 바로 사라집니다. 기억해두고 나중에 쓰려면 이름을 붙여두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변수,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 이름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 등록하여 보관합니다. 네임스페이스에는 변수 이름과 값을 짝을 지어 묶어서 보관하는데 이를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바인딩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값 V는 메모리 어딘가 저장되어 있고 변수 이름 X는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키고 있어서 언제든지 네임스페이스를 뒤져서 변수에 바인딩된 값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식을 계산하고 그 값을 변수에 바인딩하는 프로그램 구조를 지정문, 영어로는 assignment라고 합니다. 등식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식을, 왼쪽에는 변수 이름을 두고 식을 변수로 지정한다 라고 읽습니다. 지정문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가지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지정문의 왼쪽 x는 변수이고 오른쪽 3 더하기 4는 수식입니다. 이 지정문을 실행하면 3 더하기 4를 계산하여 결과값 7을 x에 바인딩하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합니다. 지정문을 실행한 후에 네임스페이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지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수식에 이미 지정해둔 x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을 네임스페이스에서 찾으면 7이므로 수식을 계산하여 얻은 결과값 9를 x에 바인딩하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합니다. 바인딩은 등록한 순서대로 네임스페이스에 차례로 쌓이는데 네임스페이스에서 변수를 찾을 때는 등록한 역순으로 찾습니다. 즉 이 경우 네임스페이스의 변수 x의 바인딩이 2개 존재하지만 등록한 역순으로 찾으므로 최근 바인딩한 9만 보입니다. 다음 지정문을 실행하면 새로운 바인딩이 또 추가 등록됩니다. 변수 x의 바인딩이 또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문은 실행할 때마다 네임스페이스에 새로운 바인딩을 추가합니다. 같은 이름의 변수 바인딩이 네임스페이스에 이미 있다면 그 바인딩은 새로 추가된 바인딩에 가려서 영원히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인터프리터로 확인해 볼까요? 이 지정문을 실행하면 변수의 x값은 7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지정문을 실행하고 변수 x의 값을 확인해 보면 추가 등록된 새 바인딩을 참조하므로 9입니다. x의 타입은 int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지정문을 실행한 다음 변수 x의 값을 확인해 보면 역시 새로 추가 등록된 새 바인딩을 참조합니다. 이젠 변수 x의 타입이 스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수에 바인딩되어 있는 값의 타입이 수시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수는 쓰기 전에 반드시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정해둔 적이 없는 변수를 언급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변수 이름은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문 소문자, 대문자, 숫자, 그리고 밑줄 문자의 조합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인터프리터에서 확인해 볼까요? 문자와 숫자의 조합, 소문자와 밑줄 문자의 조합, 소문자와 대문자의 조합, 모두 합법적인 변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수 장명은 중요합니다.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 값을 잘 대변하는 이름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읽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변수 이름을 짓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값의 특징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명사나 명사구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장명 규칙을 정하고 일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파이썬 커뮤니티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스타일 가이드에 가면 변수 명명 가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도큐멘테이션으로 가서 디벨로퍼스 가이드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아래 키 리소스를 클릭하면 코딩 스타일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PP8 Style Guide for Python 코드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 중에 네이밍 컨벤션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이름을 붙이는 규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면 Function and Variable Names도 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로 볼까요? 네, 명령 규칙에 함수 및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함수는 곧 공부할 예정인데 함수 이름과 변수 이름은 명령 규칙이 동일합니다. 이 가이드를 보면 이름은 소문자여야 하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를 밑줄로 구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밑줄 프로그래밍 이렇게 쓴 게 가이드를 충실히 따른 것이었네요. Korea First 이것도 이렇게 밑줄로 구분하니 가독성이 더 높아지네요. Mixed Case 즉 대소문자를 섞어서 쓰는 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하라고 하네요. 그러니 수지 Q도 이렇게 쓰는 게 가이드를 따르는 게 되겠죠. 프로그램의 가독성 증진과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 파이썬 코딩 컨벤션을 지키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어떤 경우에 변수를 사용하면 좋을지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주율을 3.14로 놓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면적을 계산하여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하면 원의 면적을 계산하여 프린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같은 계산을 각 값마다 변수를 별도로 지정하여 수행해 보겠습니다. 원주율은 파이 변수에 지정하고 반지름은 레이디어스 변수에 지정하고 원의 면적 계산 결과는 에어리아 변수에 지정한 다음 에어리아 변수 값을 프린트합니다. 계산하는 데 사용한 값을 잘 대변하는 변수로 지정하니 프로그램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용한 원주율 파이 값은 근사치입니다. 원주율과 같이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수나 공식은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math라는 이름의 모듈로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 문서로 가서 math 모듈 관련 문서를 찾아볼까요?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큐멘테이션 메뉴로 가서 파이썬 덕을 클릭합니다. 이 중에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클릭하면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나타납니다. 영문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한글로 보고 싶으면 여기 메뉴에서 한글 문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려가다 보면 숫자와 수학 모듈이 있고 이 중에서 math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math 모듈이 제공하고 있는 수학 함수와 상수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맨 하단으로 가면 상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원주율 파이 상수가 있습니다. 파이는 가능한 최대 정밀도의 원주율 값을 알고 있습니다. math.py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술하면 되는데요. 인터프리터로 이동하여 이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를 모른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네요. 라이브러리 모듈은 쓰기 전에 알려서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알리는 방식은 이와 같이 import라고 쓰고 이어서 원하는 모듈 이름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낮은 자릿수까지 원주율 값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임포트하면 math 모듈에 있는 함수와 상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앞에 소속 모듈 이름인 math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임포트하면 파이 앞에 소속 모듈 이름인 math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굳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별표로만 표시해도 됩니다. 똑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하면 math 모듈에 있는 파이 값을 사용했으므로 정밀도가 훨씬 높은 계산 결과를 얻었습니다. 방금 해본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창에서 한 줄씩 차례로 실행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파일에 저장해 두고 한꺼번에 실행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아이들 편집기로 원의 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열고 파일 메뉴에서 New 파일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생깁니다. 이 창이 편집창입니다. 이 편집창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창에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이와 같이
실행창과 편집창을 나란히 놓고 쓰면 좋습니다. 원의 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이 편집창에 작성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에즈를 클릭하면 창이 나타납니다.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할 폴더는 적당한 곳에 하나 만들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정리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강의하면서 사용할 폴더를 편의상 바탕화면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폴더 안에 이 파일을 저장하는데요. 파일 이름을 에어리아 서클로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은 뒤에 .py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여기 포맷이 나와 있죠? 이 파일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이썬 폴더가 생겼죠? 그 폴더 안에 파일도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하려면 Run 메뉴에서 Run 모듈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실행창에 실행 결과가 프린트 되었죠? 앞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편집창에서 작성하여 방금 했던 방식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열을 바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인풋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키보드 입력 문자열을 프로그램에 전달해 줍니다. 실행창으로 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다음 줄에서 커서가 깜빡이며 키보드 입력을 기다립니다. 키보드 입력을 하고 리턴 키를 누르면 입력이 완성됩니다. 받은 문자열을 바로 다음 줄에 보여주죠. 키보드로 받은 문자열을 사용하려면 이와 같이 변수에 지정해야 합니다. 키보드 입력을 하고 리턴 키를 누르면 입력받은 문자열이 변수 X에 지정됩니다. 변수 X에 지정된 문자열을 확인하면 입력한 문자열이 잘 전달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창에서 키보드로 받는 입력을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합니다. 앞서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계산하고 싶은 원의 반지름을 키보드로 입력하도록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5로 고정하는 대신 반지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7을 입력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키보드 입력은 문자열입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을 레이디어스 변수에 지정하고 받은 문자열로 제곱을 계산하려고 하니 타입이 맞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류를 없애려면 입력받은 문자열을 int 또는 float 타입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float로 타입 변환을 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7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잘 작동합니다. 키보드 입력하는 지점에 어떤 입력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 메시지를 주면 프로그램 사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인풋의 괄호 사이에 보여줄 메시지를 문자열로 넣으면 됩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여기 빈칸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사용자 입력과 메시지 사이에 빈칸을 넣어 서로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도 메시지와 함께 프린트하면 좋습니다. 반지름이 몇인 원의 면적은 몇입니다. 이렇게 프린트하도록 계산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는 9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9.0인 원의 면적은 254.469004940773232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좀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을까요? 계산 결과가 굉장히 정밀하게 나왔죠? 사용자 입장에서 원의 면적을 이 정도의 정밀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소수점 자릿수에서 반올림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를 사용하면 즉석에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실수를 주면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한 정수를 내줍니다. 수학에서 반올림은 소수점 이하가 0.5 미만이면 버리고 0.5 이상이면 올립니다. 1.49는 소수점 아래가 0.5 미만이니 내려서 1이 됩니다. 1.5는 소수점 아래가 0.5 이상이니 올려서 2가 되었습니다. 2.5를 반올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5는 소수점 아래가 0.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2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 오차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 감내해야 합니다.
어차피 O는 중간수이니 내리든 올리든 사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2.51은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 확실해서 그런지 오차를 극복하고 올려서 3이 되었습니다. 소수점 자리수를 지정하여 그 자리수에서 반올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자리수를 지정합니다. 여기 자리수를 2로 지정했으니 소수점 둘째 자리 아래에서 반올림해야 하니까 2.36이 돼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운드를 활용하여 적절한 자리수에서 계산 결과를 반올림하는 연습은 실습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66, 67쪽에 있는 실습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지정문은 나열한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나열한 순서를 바꾸면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사례를 가지고 지정문의 실행 순서가 계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예를 보면 변수 x에 3을 지정하고 y에 7을 지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지정 순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변수에 들어있는 값 3과 7을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교환한 후에는 x변수가 7 값을 갖고 y변수가 3 값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x값을 y변수에 지정해야 하고 y값을 x변수에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y값을 x변수에 지정해 보겠습니다. 7이 x에 지정되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y변수에 지정해야 할 3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x값을 y변수에 먼저 지정해 볼까요? 이번에는 x변수에 지정해야 할 7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y값을 x에 먼저 지정하는 경우 실행해 보면 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지정문의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효과적으로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시 변수를 만들어 지정할 변수 값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x변수의 y값을 지정하기 전에 x값을 변수 t에 잠시 보관해 둡니다. 그러면 t변수가 x값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값을 x변수에 지정하여 x변수에는 y값이 지정되었습니다. x의 이전값은 변수 t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y변수에는 t값을 지정합니다. 이제 두 변수 값이 성공적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실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값을 t에 임시 보관해 두고 y값을 x에 지정하고 임시 보관해 둔 x값을 t에서 가져와 y변수에 지정합니다.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기대한 대로 잘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파이썬 설계자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 변수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문에 변수를 쉼표로 구분하여 지정문을 한 줄에 작성하면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3은 변수 x에 7은 변수 y에 동시에 지정됩니다.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y값은 x변수에 x값은 y변수에 동시에 지정이 됩니다. 두 변수 값을 동시에 가져다가 지정하기 때문에 임시 변수 없이 성공적으로 교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 지정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한 대로 교환이 되었죠? 동시 지정을 하니 임시 변수 없이도 잘 교환되었습니다. 여러 변수에 동일한 값을 복수 지정하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면 변수 x, y, z에 모두 0이 지정됩니다. 미리 예약해두어 변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약어 또는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파이썬의 예약어를 모두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만나본 예약어가 하나 있습니다. import입니다.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약어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샵 기호가 나오면 그곳에서부터 그 줄의 끝까지 주석으로 처리합니다. 주석은 영어로 comment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라인 1, 2, 3은 모두 샵 기호로 시작했으니 주석이고요. 라인 6에 여기서부터 이 줄의 끝까지가 주석입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의 코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면서 무시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논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석을 달아두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인 1의 주석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2에서는 반지름의 입력을 표준 입력으로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라인 3에서는 원의 면적을 표준 출력에 프린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인 6은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나 특별히 기억해두어야 할 참고사항들은 주석으로 기록해두면 될 것입니다. 72쪽에 실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배운 변수에 대한 지식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기 바랍니다.